한때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대리운전 시장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월 1,000만 원 버는 기사라는 말이 회자되던 이 시장이 지금은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가 되었어요. 월세가 10만 원만 올라가도 심야 콜 2번이 밥값으로 바뀌고, 강남에서 마포까지 2만 5천 원짜린 대리 대신 2천 원짜리 지하철을 택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부업의 왕이라 불리던 대리운전은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그 현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요일 밤 강남역 일대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의 전화벨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네, 카카오 대리입니다라는 인사말이 밤거리의 배경음악처럼 들렸죠. 그런데 2025년 지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사님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콜이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라고 중얼거립니다. 가장 큰 변화는 회식 문화 자체가 무너진 겁니다. 예전에는 1차 술집에서 2차 노래방, 3차 포장마차까지 이어지던 긴 밤이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1차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무알코올 맥주나 하이볼을 마시며 일찍 헤어지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젊은 층의 생활방식 혁명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술보다는 홈트레이닝이나 온라인 강의 같은 자기 개발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2015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요. 2020년 이후에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는 혼술을 즐기거나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청년층이 크게 늘어난 거죠. 회사 회식도 점심시간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기존 대리운전의 주 고객층이었던 50, 60세대는 어떨까요? 이 세대는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까지 겹치니 술값도 사치라고 여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은퇴 시기와 맞물려 외식 자체를 급격히 줄이고 있어서 대리운전 이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술집 분포의 큰 변화도 타격을 줬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이나 명동처럼 특정 지역에 몰려있던 유흥가가 이제는 동네마다 작은 술집들로 완전히 흩어졌어요. 집 근처 골목에서 가볍게 한잔하고 걸어서 집에 가는 패턴이 대세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장거리 대리운전 콜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죠. 특히 놀라운 건 연말 특수마저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2024년 말에는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회사 모임이나 연말 파티가 대폭 줄어들었고, 2025년에도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12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바쁠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는 대리운전 업계에는 생존을 위협하는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체감하는 건 단순히 콜이 줄었다는 게 아닙니다. 콜 자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황금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짧은 거리 콜만 가끔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수익성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셈이죠. 직장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무알코올 맥주 마시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요라는 말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직장인들의 저녁 약속도 카페나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졌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직장인 김 씨가 금요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방법을 계산해보면 현실이 드러납니다. 강남에서 마포구 집까지 대리운전을 부르면 2만 5천 원, 택시는 심야 할증까지 포함해 3만 원이 넘어요. 반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면 2천 원이면 충분해요. 한 달 교통비 10만 원과 비교하면 선택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더 어려운 건 단순히 대리운전비만 오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 기준 중형 택시 기본요금이 2023년 2월부터 4,800원으로 크게 올랐고 신야 할증도 20%에서 40%까지 대폭 늘어났어요. 대리운전도 기본요금이 지역별로 15,000원에서 20,0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야간 이동비만 몇 년 새 50% 가까이 올랐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생활비 전반의 큰 상승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크게 오르면서 월세로 바꾸는 가구가 많아졌어요. 여기에 기준금리 상승으로 신야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을 넘나드는 상황까지 겹치니 직장인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칼같이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음식값 상승이 술자리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소주 한 병에 6,000원, 안주까지 시키면 1인당 5만 원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2차, 3차까지 가면 개인당 15만 원을 넘어서죠. 마지막에 대리운전비까지 더하면 하루 저녁에 20만 원 가까이 지출하게 됩니다. 이는 대부분 직장인들의 일주일치 식비와 맞먹는 금액이에요. 이런 계산을 해보면 직장인들이 왜 칼같은 귀가 전략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술자리를 아예 피하거나 어쩔 수 없이 참석하더라도 1차에서 무알코올 음료를 마시고 대중교통으로 탈출하는 거죠. 30대 회사원들 사이에서는 예전에는 금요일마다 대리 불렀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부른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들립니다. 지역별 상황은 더욱 어렵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그나마 대중교통이 잘 발달해 있어서 심야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 도시는 대중교통이 일찍 끊기니 대리운전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는데 여기서도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예 술자리 자체를 크게 줄인 거죠. 배달음식 시장의 변화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으며 가볍게 맥주 한 캔 마시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굳이 멀리 나가서 비싸게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를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치킨과 맥주를 집에서 즐기면 4만 원이면 충분하니까요. 집값 부담은 직장인들의 숨통을 완전히 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서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신기루가 되었어요. 대신 전세나 월세로 살아야 하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월급의 절반을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매달 월세를 내려면 다른 모든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결국 소비자들은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한 셈입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 패턴을 칼같이 바꾼 거예요. 문제는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변화라는 점입니다.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경기가 좋아져도 쉽게 되돌아가지 않거든요.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새로운 생활 패턴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찍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어요.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선택을 넘어서 생활 방식의 완전한 혁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회식비로에 30만 원 썼는데 이제는 그 돈으로 온 가족이 맛있는 걸 먹어요. 훨씬 행복해졌어요. 2024년 가을 부산에서 15년간 택시를 몰던 이 씨가 대리운전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택시는 기름값도 오르고 승객도 크게 줄어서 도저히 못하겠더라는 게 이유였어요.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배달 일을 하던 김 씨도 배달은 너무 위험하고 대리가 그나마 덜 위험하다며 업계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수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이런 현상이 폭발한 이유는 대리운전의 시작 조건이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앱의 등장으로 대리운전 기사 등록이 마치 게임처럼 쉬워진 건 이미 몇 년 전 일입니다. 예전에는 지역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서만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서 간단한 심사만 거치면 당일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업계 추정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 수가 코로나 이전 20만 명에서 2024년 말 30만 명 가까이로 크게 늘었다고 해요. 같은 지역에서 콜을 기다리는 기사님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콜 수는 오히려 20에서 30% 줄었다는 게 업계의 일치된 평가입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거든요. 경기 악화가 계속되면서 부업을 찾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몰려들었는데 대리운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던 거죠. 본업 수입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워진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대리운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어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서 일하던 분들도 일거리가 줄어들자 대리운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도 생활비 부족으로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늘어날 정도예요.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공급 폭증은 기존 지역 업체들에게는 큰 타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마다 작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전화 주문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했어요. 단골 고객들이 있고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나름 경쟁력이 있었죠. 하지만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가 되면서 이런 작은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설 자리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강릉의 한 대리운전 업체 사장은 코로나 이후 계약 기사가 절반으로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아예 70%가 떠났다고 말합니다. 고객들은 편리한 앱을 선호하고 기사들도 더 많은 콜이 들어온다는 플랫폼으로 대거 옮겨간 거예요. 결국 30년 넘게 운영하던 업체를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새로 들어온 기사들 중 상당수가 생계를 위해 시작한 경우라는 점입니다. 본업이 따로 있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시작한 경우가 많다 보니 기존 기사들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콜을 잡으려 합니다. 대기 시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끝까지 버티고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절대 포기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기사님들은 매우 어려운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같은 수의 콜을 3배 가까이 많은 기사들이 나눠 가져야 하니 개인당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경쟁이 심해지니 고객 응대나 서비스 질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습니다. 젊은 기사들의 대거 유입도 기존 기사들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예전에는 40, 50대가 주류였는데 이제는 20, 30대가 크게 늘어났어요. 이들은 스마트폰 활용 능력이 뛰어나고 플랫폼 시스템에도 빠르게 적응하지만 그만큼 기존 기사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 압박이 된 셈입니다. 한 베테랑 기사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앱 조작도 빠르고 길도 내비게이션으로 완벽하게 아니까 고객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려운 건 기사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콜을 놓고 여러 기사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견제하거나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한 기사는 예전에는 동료였는데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다고 씁쓸하게 말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최 씨는 매달 통장 내역서를 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기본 통신비 외에도 플랫폼 유료 앱 구독료로 월 15,000원, 거기에 콜당 수수료 20%, 그리고 각종 명목의 관리비까지 떼어가니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생각의 절반도 안 돼요. 예전에는 전화로 직접 받던 콜이 훨씬 나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내 대리운전 앱 시장에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점유율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앱 시장에서는 무려 99%에 달하는 압도적인 독점을 구축했어요. 소비자들이 대리운전을 부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카카오 대리일 정도로 브랜드 지배력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리운전 시장은 여전히 전화 주문을 받는 중소업체들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는 이런 전통적인 전화콜 시장까지 체계적으로 차지해왔어요. 2019년 시장 2위 프로그램 업체인 콜마너를 인수했고 2021년에는 전화콜 시장 1위 업체였던 1577 대리운전까지 사들였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바다뱀이 작은 물고기들을 차례로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문제는 플랫폼이 커질수록 기사들의 협상력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콜을 받으려면 플랫폼을 써야 하는데
선택지가 사실상 하나뿐이니 제시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수료 구조도 날이 갈수록 복잡해졌어요. 기본 중개 수수료 20% 외에도 각종 부가 서비스 비용이 끝없이 추가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유료 앱 구독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에서는 기본 앱 외에도 더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앱을 별도로 운영해요. 콜 노출 순서를 높여준다거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이죠. 문제는 이런 유료 앱을 구독하지 않으면 콜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기사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는 사실상 강제 구독이라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기본 앱만으로는 제대로 된 콜을 받기 거의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유료 앱까지 구독해야 한다는 거죠. 월 15,000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루 벌이가 5만 원도 안 되는 기사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부담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건 피크타임 기준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에서는 콜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후 콜 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요.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외곽 지역에 조건 나쁜 콜만 배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사들은 이를 울며 겨자 먹기라고 표현합니다. 알고리즘의 완전한 불투명성도 큰 문제입니다. 플랫폼에서 어떤 기준으로 콜을 배정하는지, 평가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기사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은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절대 권력자의 변덕에 목숨을 맡긴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2024년 9월 대법원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어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운임이 정당한 다툼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사들의 협상력 회복을 위한 법적 무기가 마련된 셈이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아직 적습니다. 보험 문제도 심각합니다. 플랫폼에서는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한다고 크게 홍보하지만 기사들은 실제 사고 시 보상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특히 복귀 이동 중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은 개인적으로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수수료 인상도 계속적인 논란거리입니다. 플랫폼 초기에는 기사 유치를 위해 낮은 수수료를 미끼로 내걸었지만 시장 지배력이 확고해지면서 점차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기사들은 이를 새우등 터지는 꼼수라고 비판하지만 플랫폼 측에서는 서비스 개선과 시스템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박합니다. 한 기사는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카카오가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예전에는 그나마 공정했는데 이제는 플랫폼 눈치만 보며 일해야 해요. 이게 무슨 자영업이에요? 거의 모든 기사들이 하나의 플랫폼에 목숨을 의존하게 된 이상한 구조. 이것이 바로 대리운전 시장 몰락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셈이죠. 대구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박 씨는 요즘 공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실제 운전 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을 일해도 콜은 서너 개가 고작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차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기다립니다. 예전에는 콜 받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콜 기다리느라 미쳐버릴 것 같다는 게 박 씨의 하소연입니다. 이런 변화를 숫자로 보면 더욱 놀랍니다. 노조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리기사 월평균 매출은 217만 원이지만 콜 수수료, 이동비용, 각종 관리비를 빼면 실제 수입은 161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평균 노동시간이 209시간이니 시간당 7,700원이 나와요. 이는 올해 최저시급 9,860원의 7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 어려운 건 이 시간의 대부분이 콜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객을 태우고 운전하는 시간은 전체의 30%도 안 되어요. 나머지 70% 이상은 콩을 기다리거나 다음 콜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입니다. 제주도에서 일하는 한 기사는 저녁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을 일해도 5만 원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합니다. 콜의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강남에서 분당까지
홍대에서 일산까지 같은 장거리 콜이 많았어요. 한 번에 3만에서 4만 원씩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 가까운 거리 콜입니다. 15,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짧은 거리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 20%까지 떼어내면 실제 수입은 더욱 적어집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욱 어렵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콜 4개를 받아도 5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서울에서 같은 시간 일하면 1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그나마도 연속으로 콜이 잡혀야 하는데, 실제로는 콜 사이사이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문제는 수입이 크게 줄어든 만큼 더 오래, 더 위험하게 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표 수입을 맞추려면 새벽까지 일해야 하고,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이 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로가 매우 쌓인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복귀 이동 중 사고입니다. 고객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한 후 다시 대기 장소로 돌아갈 때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빨리 다음 콜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하다 보니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고객들의 요구 수준은 반대로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안전하게만 데려다 달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운전 실력부터 서비스 태도까지 마치 5성급 호텔 서비스처럼 꼼꼼히 평가해요. 별점이 조금만 낮아져도 이후 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사들은 매우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기사의 하루 일정을 보면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오후 7시에 출발해서 첫 콜을 잡는데 1시간, 첫 번째 콜 완료 후 두 번째 콜까지 또 1시간 대기,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대기와 운전을 반복합니다. 새벽 2시에 마지막 콜을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오전 3시가 넘어요.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도 부담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 기름값이 하루에 3만 원에서 4만 원씩 들어가고, 차량 마모도 빨라요. 여기에 보험료, 휴대폰 요금, 플랫폼 이용료까지 더하면 실제 수익은 더욱 적어집니다. 한 기사는 모든 비용을 빼고 나면 하루에 3만 원도 안 남는 날이 많다고 말합니다. 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랜 시간 차 안에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목이 아프고,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아파도 쉴 수가 없어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수입이 제로가 되거든요. 결국 쏠쏠한 부업이라던 대리운전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힘든 노동으로 완전히 바뀐 셈입니다.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주말에만 나와도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매일 나와서 힘들게 일해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기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을 두고 개인의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냐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어려우니 당연히 사치성 소비부터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다른 쪽에서는 플랫폼 독점과 정책 부재가 만든 문제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서 시스템 전체를 파괴한 전형적인 집단의 비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택하겠죠. 회식비로 15만 원을 쓸 바에야 가족과 맛있는 식사를 하거나 아이들 학원비를 내는 게 훨씬 현명할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경험보다는 실용성을 압도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어려운 현실이 펼쳐집니다. 대리운전 시장이 무너지면서 많은 기사들의 생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어요. 이들 대부분은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리운전에 목숨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서 사회적으로는 대규모 일자리 줄어듦과 소득 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낳은 셈이죠. 규제와 감독의 완전한 공백도 문제입니다. 대리운전은 법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택시처럼 강한 규제를 받지도 않고 일반 운송업처럼 명확한 기준이 있지도 않습니다.
플랫폼이 중개 역할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책임은 개별 기사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이상한 구조예요. 정책적 대응도 매우 늦었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는 동안 정부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어요. 노동자성 인정 판결이 나온 것도 시장이 이미 무너진 2024년이 되어서였고,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아직도 거의 없습니다. 플랫폼 규제나 수수료 투명성 같은 핵심 이슈들도 여전히 말뿐인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사들이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전동 킥보드로 복귀하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극한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운전 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보호 장비나 보험 제도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예요. 한국의 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더욱 어려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어요. 플랫폼이 커질수록 운전자들의 협상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수수료 구조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리운전은 전화콜과 앱이 함께 존재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서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거나 시스템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기사들의 생계 보장, 플랫폼의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투명성이 절실합니다.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 콜 배정 알고리즘, 평가 시스템 등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기사들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안전 인프라와 사회 보장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시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시스템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룬다는 건 이상적인 생각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리운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기술이 가져다준 편의성과 효율성 뒤에 숨겨진 심한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생존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을 보면 이미 때가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은 플랫폼 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을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서 집단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합성의 오류의 완벽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리운전 시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간간히 희미한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과연 이미 완전히 무너진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가장 주목받는 건 지역 상생형 호출 시스템입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역 대리운전 업체와 대형 플랫폼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소비자는 편리한 앱을 쓰면서도 지역 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역 기사들도 안정적인 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범 단계에 불과하고 실제 효과는 적은 상황이에요. 수수료 투명성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4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 이후 플랫폼들이 수수료 구조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기사들도 어떤 기준으로 얼마의 수수료가 정해지는지 예전보다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부분들은 베일에 쌓여 있고 근본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변화들이 시장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요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회식 문화의 변화나 생활비 부담 같은 요인들은 단기간에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젊은 세대가 술을 마시지 않는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고 50, 60세대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기술적 해결책도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몇몇 플랫폼에서는 AI를 활용해 콜 배정을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기사의 위치와 교통 상황, 과거 이용 패턴 등을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콜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배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기사 협동조합 방식도 시도되고 있어요. 기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하고 수익도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이죠. 경남 창원시에서는 지역 택시 조합과 연계한 대리운전 서비스를 시작했고,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작아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실험되고 있지만 성과는 의문입니다. 구독형 대리운전 서비스는 월정액을 내면 일정 횟수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기업 전용 대리운전은 회사 직원들의 회식이나 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광객 대상 특화 서비스도 등장했는데, 단순히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관광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시장 전체의 몰락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더 심각한 건 많은 기사들이 이미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다른 직종으로 옮기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젊은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있지만 중년 기사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요.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별로도 조례를 만들어 기사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이미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늦었어요. 한국의 대리운전 시장이 가진 독특함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해외의 우버나 리프트와 달리 한국은 전화 주문과 앱 주문이 함께 존재하는 이상한 구조예요. 지역별로도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고객층의 연령대와 선호도도 매우 다양합니다. 획일적인 해결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맞춤형 접근을 할 여력이나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보험 제도 개선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존에는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나면 보상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새로운 보험 상품들이 나오면서 보장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있어요. 특히 복귀 이동 중 사고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기사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거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결국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변화들은 이미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보트 몇 개 띄우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시장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노력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려운 교훈을 남깁니다. 편의성과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한국은 이런 플랫폼 경제의 어두운 면을 가장 먼저 목격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수수료, 노출 알고리즘, 보험과 안전 중에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니면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지금 대리운전 시장이 겪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결과가 아닙니다. 생활 패턴의 혁명적 변화, 기술 발전의 부작용, 그리고 사회 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만들어낸 되돌릴 수 없는 문제예요. 회식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요는 크게 떨어졌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대리운전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플랫폼의 등장은 분명 편의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시장 전체를 파괴하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수료 구조의 완전한 불투명성, 유료 앱 구독 강요, 콜 배정 알고리즘의 절대 비공개성 등이 기사들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기사들이 단 하나의 플랫폼에
목숨을 의존하게 되면서 협상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위험하게 일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어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로 복귀하다가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생계 문제가 사회 전체의 안전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일부 희망적인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024년 대법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결은 기사들의 협상력 회복을 위한 법적 무기를 마련해줬어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생형 서비스를 시작했고, 플랫폼들도 압박을 받아 투명성 개선에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효율성 개선 방안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과연 이미 몰락한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입니다.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접근하면 약자들의 고통은 외면하게 되고, 감정적 동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요. 시장의 효율성과 사회적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미 완전히 무너진 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비자들도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기로를 이미 건너버렸습니다. 편의성과 가격만 고려한 결과가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만들어낸 거죠. 플랫폼들은 단기 수익만 추구한 결과 시장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이미 때가 너무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규제 강화나 혁신 지원을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안전 인프라 구축, 사회보장 제도 개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지만 이 모든 게 이미 죽어버린 시장을 되살릴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대리운전 시장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미 파괴되었어요. 결정적인 건 우리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점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면서도 사람 중심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시장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요? 편의성과 공정성, 효율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대리운전 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플랫폼 경제 전반, 나아가 기술 변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존 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을 보면 이미 때가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할 텐데, 과연 우리에게 아직 선택할 여지가 남아 있을까요? 대리운전 시장의 몰락은 우리 사회가 플랫폼 경제라는 이름으로 치러야 했던 가장 아픈 대가의 증거입니다. 많은 기사들의 생존이 걸린 이 시장의 붕괴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예요. 한때 황금알을 낳던 거위는 이제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배달 업계의 몰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리운전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독점과 기사 착취로 무너져가는 배달 시장의 현실을 파헤쳐볼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배달업계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과 숨겨진 진실들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